이거 당신 거야. 서류 정리하다가 나왔더라고.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구청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직후 최현우는 나에게 크림색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방에 넣었다. 보험 서류나 은행 관련 문서겠거니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혔다. 그 안에는 화려한 금박 글씨가 새겨진 청첩장이 들어 있었다. 신랑, 최현우, 신부, 정소연. 눈앞이 흐려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부부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전 남편의 결혼 청첩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우리의 이혼은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다. 대화 없이 서로를 피해 지낸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다.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다. 그 이름, 정소연. 나측은 그 이름이 머릿속 어딘가를 두드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오래전 내가 외면한 과거가 내 삶을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그 이름, 정소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이름이 청첩장 위에서 내 심장을 쥐어짜듯 짓눌렀다. 처음엔 단순한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랑 부모님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20년 동안 어머님, 아버님이라 부르던 분들의 이름이 거기 또렷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이름, 정소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을 더듬었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기억의 안개를 헤치던 그 순간 기억 속 깊은 어둠 한켠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니겠지? 나는 벌떡 일어나 오래된 박스를 뒤적였다. 먼지에 찌든 사진첩들을 꺼내 중학교 시절 앨범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춘 곳 하나이의 얼굴이 있었다. 정소연, 맞다. 중학교 3학년이던 내가 엄마가 재혼하며 데려온 초등학생 여자아이. 나보다 3살 어렸던 그 아이는 항상 조용했고 눈물이 많았다. 나를 언니라고 불렀고 함께 놀자며 손을 내밀던 그 소녀. 하지만 나는 그녀가 싫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녀를 무시했고 때론 거짓말로 공영에 빠뜨리기도 했다. 엄마, 소연이가 내 일기장을 찢었어. 아빠, 소연이가 날 때렸어. 사실이 아니었다. 그저 내 존재가 집 안에서 흐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이가 받는 관심이 질투나서 그랬다. 엄마와 새아빠는 내 말을 믿었고 정소연은 아무 말 없이 벌을 받았다. 가장 잔인했던 건 어느 날 내가 물었다. 너희 엄마는 왜 널 버리고 갔어? 안 예뻐서 그랬나? 그 말을 들은 정소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외면했다. 그 아이는 결국 집을 나갔고 나는 그녀를 잊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내 전 남편과 결혼한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복수일까? 손끝이 떨렸다. 내가 과거에 외면했던 그 상처가 그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청첩장은 그녀가 그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이름. 정소연. 그 아이의 얼굴이 앨범 속에서 지금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서툴고 외롭고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괴롭히던 나. 그땐 중학생이던 나에게 그 애는 낯선 존재였다. 엄마가 갑작스레 재혼하면서 생긴 동생.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동생이라 부른 적이 없다. 그냥 남이었다. 그저 낯선 아이가 내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았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본능처럼 방역했다. 소연이가 내 일기장을 찢었어요. 시험지를 숨겼어요. 질투나서 그랬대요. 나는 거짓말을 반복했고 어른들은 그걸 믿었다. 그 아이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내가 일부러 소연이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그녀 탓을 했다. 용돈을 훔쳐서 그녀 가방에 넣은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괴롭힘이 아니라 학대였다. 가장 잔인했던 순간은 내가 그녀의 친엄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다. 너희 엄마는 왜 널 버렸을까? 안 귀여워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소연이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숨죽여 울던 그 아이의 눈물, 나는 외면했고 어쩌면 즐겼는지도 모른다. 2년 후 엄마와 새아빠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하지만 내 탓도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엄마에게 하소연했다. 소연이랑은 절대 못 지내겠어. 그 결과 그녀는 새아빠와 함께 떠났고 나는 안도했다. 이제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전 남편의 신부가 되어 돌아왔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혹시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일부러 복수를 계획한 걸까? 소름이 끼쳤다. 마치 33년 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과거는 과거라며 덮어둔 그 시간들이 이제는 내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내가 정소연에게 한 모든 행동이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잊지 않았고 아마 용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청첩장을 다시 들었다. 정소연.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생각했다. 혹시 그 아이가 날 기억한다면 그 결혼은 복수의 완성일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만약 그녀가 나를 기억한다면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너무 늦었더라도. 그날 저녁 나는 와인 한 잔을 더 따르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텅 빈 거실. 너무도 조용한 공간 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마음을 후벼 봤다. 하율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벌써 13살이 됐어요. 그 말은 폭탄처럼 내 안에 떨어졌다. 13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년 전이면 나와 최현우가 결혼한 지 7년 차 되던 해다. 그때 그는 자주 야근한다고 했고 출장도 많았다. 혼자 집에 남겨진 나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외로웠지만 참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무정자증이래. 미안해.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정말 진심이었다. 아이가 없어도 함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알게 됐다.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원했고 그 진심을 말하는 대신 병명을 빌미로 나를 속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는 다른 여자, 정소연과 함께였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내 모든 세월을 부정당하는 듯한 감정을 일으켰다. 20년 동안 나는 그와 가족이 되고 싶었고 조금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는 벽을 세웠다. 나는 그 벽 앞에서 혼자 웃고 혼자 울며 살아왔다. 그가 피곤해 보일까봐 말도 아끼고 그가 힘들까봐 조용히 밥상을 차려왔던 나. 그런 나에게 그는 거짓말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청첩장을 다시 꺼내보았다. 아이와 함께 찍힌 가족 사진 속에서 그는 처음 보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따뜻한 표정은 나와의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웃음을 주었고 나는 침묵을 받았다. 나는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혼은 필연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깨달았다. 내가 놓은 줄 알았던 그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그가 그렇게 떠나간 이유가 내가 아니라 그녀와의 진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는지 혹은 복수의 일환으로 접근했던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정말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것들. 가족, 아이 웃음을 그녀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왜냐하면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였지만 결코 그 안에 속한 적이 없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새벽부터 뒤척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을 마음속에서 반복한 질문. 하지만 결국 나는 가기로 했다. 이 결혼이 우연이 아닌 운명의 장난이라면, 아니, 누군가의 계획된 복수라면 나는 그 앞에 서야 했다. 도망치지 않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광경이었다. 커다란 포스터에 적힌 글씨, 최현우 하츠 정소연 결혼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이름들이 내 과거와 현재를 모두 찢어발기는 칼날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예식장 앞 복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열려있는 신부 대기실 문틈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소연이 보였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표정엔 미련이 없었다. 언니요? 당연히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들, 복수요? 글쎄요. 전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 남편이 먼저 다가왔고 전 받아줬을 뿐이죠.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과가 아님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복도 끝에 기대어 겨우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들려오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 사람 아내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아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늘 혼자였다고. 외로웠다고. 나는 한때 그의 아내였다. 그가 말하는 차가운 아내가 바로 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하율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벌써 13살이 됐어요. 무정자증이요. 그런 거짓말을 믿으셨어요. 아이 없이 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 무릎이 꺾였다. 나는 그에게 속았고 그는 나 몰래 다른 사람과 아이를 만들고 가족을 이뤘다. 그리고 오늘 그 완성의 날에 나를 초대한 것이다.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정소연이 눈을 맞췄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 그 소녀가 아니었다. 단호하고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언이 들어오세요.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메이크업을 정리하며 말했다. 복수, 맞아요. 처음엔 언니에게 했던 그 일들, 나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날 사랑했죠. 언니가 주지 못한 걸 내가 줬고, 언니가 받지 못한 걸 나는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고 내가 그와 살아온 20년보다 그녀가 가진 지금이 더 진짜 같았다. 추가해요.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예식장을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결혼식장을 떠나온 후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인 크림색 봉투 하나. 정근영 식이라고 적힌 글씨는 너무도 익숙했다. 정소연의 필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 깨끗한 종이 위에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언니, 결혼식 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감정이 앞서서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대신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 그 일들에 대해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소중한 걸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아 씨에게 일부러 다가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로는 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하유리를 낳은 것도 복수의 결과가 아닌 제 선택이었어요. 언니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했던 선택이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꼭 쥐었다. 그녀는 나에게 복수했고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는 33년 전 그 집에서 얽힌 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과거를 놓고 나도 그러길 바라고 있었다. 이제는 저도 언니를 놓아드릴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바래요. 언니도 행복해지시길. 우리 둘 다 어린 시절 상처 입은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치유될 시간이에요. 잘 살아주세요, 언니. 그리고 미안했어요. 저도요. 편지를 덮은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수라고 믿었던 그녀의 선택은 사실은 자신을 구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그녀는 나를 증오했지만 결국 용서했다. 는 사실이 내 마음속 무게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도 될까? 33년 전의 죄책감, 20년간의 결혼 실패,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정은영 아주머니, 저 하율이에요. 주차장에서 뵀던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문장을 읽고 잠시 멍해졌다. 그 아이, 하율. 결혼식 날 주차장에서 만났던 정소연과 최현우의 아들. 그가 왜 나를 찾는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약속 장소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젓한 아이였다. 아빠를 꼭 닮은 이목구비에 눈빛은 정소연과 너무도 닮아 깊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무쇠운 일이니? 부모님은 아시고 연락한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제가 혼자 연락드렸어요. 잠시 침묵하던 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엄마의 옛날 언니였다고요. 그리고 아빠의 전 부인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눈망울 속에는 어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저 때문에 이혼하신 건가요? 그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하율아. 너 때문이 아니야. 그건 어른들끼리의 일이었단다. 그 말에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요, 엄마가 가끔 악몽을 꿔요. 누군가에게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숨이 턱 막혔다. 33년이 지났건만 그 아이의 상처는 아직 그대로였던 것이다. 엄마는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요. 혹시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한 번 더 사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디선가 묵직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토록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탁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꼭 만나서 다시 이야기할게. 그리고 사과할게. 진심으로. 하유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그 미소는 참으로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 미소 하나로 내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다. 카페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서란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며칠 후 정소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도 뵙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나는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정소연이 들어왔다. 결혼식 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간편한 옷차림,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약간 긴장한 듯한 눈빛. 오랜만이에요, 언니.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주문하고 몇 모금 마신 뒤에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다. 하유리가 아주머니를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알라. 하지만 오히려 고맙더라. 그 아이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어릴 때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자다가 울 때도 많고요. 그 고백에 내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를 준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대다운, 정말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고 내 감정만 앞섰어. 이제 와서 핑계를 대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정소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놀랍도록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도 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다 싶었어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겉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다. 이건 제 일기장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썼던.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언니가 나한테 안 했다고 거짓말함. 아빠가 날 혼냈다. 억울해서 울었는데 언니는 웃었다.
언니가 너무 미워서 죽고 싶다. 숨이 멎는 듯 했다. 12살짜리 아이가 쓴 글. 그것은 어린아이의 문장이 아니라 절규였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송꽃 같았다. 그런데요, 언니. 정소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일기를 치료받으면서 다시 읽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언니를 미워한 만큼 언니도 저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다. 우린 둘 다 너무 어렸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그걸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았던 거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실감이 났다. 진짜 화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소연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살아가요. 재아 씨랑 하율이랑 저는 저희대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찻집을 나서는 길, 내 마음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쓰라리면서도 따뜻한. 그건 아마 오랜 원한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벼움과 해방감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결혼식 이후 몇 달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여운을 마음 한구석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분노나 미련이 아니었다. 조용한 해방감,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안도감이었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오랜 전업주부 생활 끝에 다시 사회로 나가는 일은 두렵기도 했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혼자 사는 법도 익숙해졌다. 처음엔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고요함이 평화로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려 책을 읽고 주말엔 동네 도서관이나 시장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누렸다. 무언가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결정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 비록 늦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최현우, 정소연, 그리고 하율. 그들은 정말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웃고 서로를 바라보며 걷는 세 사람. 그 모습 속에 내 자리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않았다. 그때 하율과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는 화사하게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도 모르게 천천히 손을 들어 작은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 그들과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로 인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그들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나도 괜찮다. 아니, 점점 좋아지고 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외롭지만 자유롭고 아프지만 성장하고 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깔린 저녁 하늘 위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은 끝났지만 아직 절반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은 절반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이제 오롯이 내 몫이었다. 며칠 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 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만나보자. 주말 오후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주문하며 나는 거울을 확인했다. 나이 50, 주름도 늘고 피부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따라 내 얼굴엔 이상하게 기대감 같은 게 맴돌고 있었다. 곧이어 수진이 들어오고 그녀 뒤를 따라 한 남자가 자리로 다가왔다. 차분한 눈빛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 남성.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대화를 시작했다.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은 에세이나 심리학 책을 자주 봐요. 저도요. 요즘은 나이 들수록 마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조금은 뻔한 말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내 삶을 알지 못했고 나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서로의 현재에 집중하는 이 시간 자체가 새롭고 소중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수 있겠다. 복수도 미련도 원망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느새 익숙한 고요함이 나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이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 되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설레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삶에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가 아닌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겠니까. 50세. 이제서야 시작된 내 진짜 인생.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내 걸음으로 걷고 싶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펜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살랑이는 바람 사이로 나무잎이 흔들렸고 그 순간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어마이단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언니로, 누군가의 죄인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삶은 용서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걸. 그제서야 진심으로 중걸거릴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아닌 남은 절반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용서는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잊힌 줄 알았던 순간에 다시 찾아와 우리를 붙잡습니다. 과거의 잘못, 후회, 미련,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수많은 자책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남의 용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가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한 그녀. 그녀는 과거를 끌어안고 상처를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국 스스로를 껴안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진짜 출발점이 될 수 있어. 혼자 마시는 와인이 어느 날부터 달콤해지고 텅 빈 집이 고요한 안식처가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맛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태도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오래된 후회나 용서하지 못한 기억을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꾸준히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너더는 과거의 죄인으로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삶입니다.